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메일함에 한 통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편지를 읽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익명을 원하신 72세 할머니의 사연인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된 할머니입니다. 제 이름은 그냥 순애라고 불러주세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요. 저는 22살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1975년 아직 꽃다운 나이에 홀로 남겨진 거죠. 그때 저에게는 7살 큰아들, 5살 둘째 아들, 그리고 겨우 돌이 지난 딸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 보였지만 이 세 아이만은 꼭 잘 키워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도 없었고 미망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갔습니다. 방직 공장에서 실을 뽑는 일이었는데 손가락 끝이 늘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공장 일이 끝나면 오후에는 부잣집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저녁에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끼어있는 그릇들을 차가운 물에 씻어내느라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자식들만 남들처럼 잘 키울 수 있다면 그 생각 하나로 버텼거든요. 아이들 학용품 사줄 돈조차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책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신문지를 모아서 겉표지를 만들고 속지는 버려진 종이의 뒷면을 모아서 정성껏 바느질로 엮었어요. 연필은 남들이 버린 짧은 연필들을 주워다가 끈으로 묶어서 길게 만들어 줬죠.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엄마, 애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내 공책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묻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저 엄마가 더 열심히 벌어서 좋은 것 사줄게라고만 말할 수 있었어요. 겨울이면 연탄을 살 돈도 부족해서 아이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 왔어요. 추운 겨울밤에 아이들이 떨고 있으면 제가 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줬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여서 쌀뜨물에 소금 넣고 끓여서 죽을 만들어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애들만 잘 자라면 된다.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났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교육비만큼은 꼭 마련해줬거든요. 제가 밤늦게 일하는 이유를 알아서인지 그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뻐서 울었어요. 이웃들도 모두 축하해줬죠. 순애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고생이 값진 것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둘째도 전문대학에 진학했고 딸아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괜찮은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변화는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아이처럼 보였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저에게도 잘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신혼인데 조금은 독립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생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가 자기들만의 생활을 꾸려가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큰 아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일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명절에 오더라도 예전처럼 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 음식은 너무 짜네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큰아들은 저를 감싸주기보다는 부인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찾아와서는 큰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어요. 사업을 한다고 친구와 함께 시작한 일이 있는데 미천이 모자라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30이 다 되어 가는데 변변한 사업 하나 없이 월급쟁이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형은 벌써 대기업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둘째가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어머니를 정말 편하게 모실게요. 큰 집에서 모시고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까지 제가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평생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둘째 말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이 집을 담보로 잡아달라고 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살던 유일한 추억이자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온 보금자리였거든요. 하지만 둘째가 성공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둘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업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빚만 7천만 원이 남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째가 제 앞에서 울면서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우리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둘째는 매일 찾아와서 형한테 부탁해 보자고 했어요.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큰아들은 처음 듣자마자 펄쩍 뛰었어요. 내가 왜 동생이 저지른 일까지 책임져야 해? 나도 대출 받아서 집 산 거라고 여유가 없어. 그러면서 둘째를 향해 형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라고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형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둘째는 형은 벌써 다 이뤘으면서 동생 한 번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느냐고 했고, 큰아들은 내가 언제 동생한테 패 끼쳤다고 지금 와서 이래라고 응수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둘째가 찾아온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실 여유가 솔직히 없어요. 저희도 아이 키우고 집값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한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이런 빚 문제까지 해결해 드릴 능력이 안 돼요. 차라리 시어머니께서 집을 정리하셔서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뭔데 내 집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느냐? 내가 너 키우라고 했냐? 하지만 큰아들이 저를 말렸어요. 어머니, 우리 처지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동안 조용하던 딸이 폭발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너무해. 평생 오빠들만 편애하면서 나한테는 뭘 해준 게 있어? 내가 시집갈 때도 제대로 된 혼수 하나 해주지 못하면서 오빠들한테는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다 해줬잖아. 그러더니 지금 와서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야?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딸을 덜 사랑했다고요? 딸이 시집갈 때 혼수를 제대로 못 해준 것은 경제적 여건 때문이었는데 그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나요? 딸아, 엄마가 너를 덜 사랑했던 적이 있냐? 단지 형편이 어려워서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딸이 말을 끊었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그럼 오빠들 대학 보낼 때는 형편이 좋았어? 오빠들 결혼 자금 마련할 때는? 엄마는 아들만 자식이고 딸은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진 일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자식들이 그리고 며느리까지 끼어들어서 제 집을 두고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둘째는 형이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고 큰아들은 동생 빚까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하냐고 했고 며느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고 딸은 오빠들만 편애했다고 울분을 토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평생 키워낸 자식들이 맞나 싶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속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22살에 과부가 되어서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면서 내 청춘도, 내 꿈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걸 다 너희들한테 줬는데 내가 언제 한번 좋은 옷 입어봤냐? 언제 한번 맛있는 것 먹어봤냐?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차 한 잔 마셔본 게 언제냐? 모든 걸 포기하고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 내게 남은 게 이 집 한 채가 전부냐? 너희들 기저귀 갈아주느라 잠 못 자던 밤들, 너희들 아플 때 병원비 마련하느라 밤새 일하던 날들, 너희들 학비 벌려고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기억하냐? 큰 아이야, 네가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내가 사채까지 써가면서 마련해 준 걸 잊었냐? 둘째야, 네가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안 된다고 속상해할 때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줬는지 기억 안 나냐? 딸아, 네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다고 올 때 내가 밤새 안아주면서 달래준 것도 잊었냐? 너희들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큰아이 결혼할 때는 빚까지 내서 혼수감 장만해줬고 둘째 너도 결혼할 때 내가 가진 거 다 털어서 도와줬잖아. 딸아, 내가 시집갈 때 혼수를 많이 못 해준 게 그렇게 원망스러워? 그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었는데 더 해주겠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뭐냐? 내 앞에서 내 집을 두고 싸우고 있잖아.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이 집 팔아서 나눠 가질 생각이었냐? 그렇게 소리치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자식들은 잠깐 조용해졌지만 곧 다시 자기 변명을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는 어머니가 저희에게 해주신 건 당연히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게 먼저잖아요 라고 했고요. 딸은 엄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끝까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구나. 제가 아무리 과거 이야기를 해도 감정에 호소해도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구나. 그 이튿날 아침 저는 쓰러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면서 정신을 잃었죠.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119를 불러주셔서 겨우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심장에도 무리가 왔다고 했어요. 며칠은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죠. 자식들이 모두 병원에 왔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도 자식들은 병실 밖에서 또 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든 척하면서 들어봤는데 여전히 같은 이야기였어요. 큰아들은 어머니 건강도 이 모양인데 혼자 사시기 어려우시잖아 라고 했고 둘째는 형이 조금만 도와주면 집을 지킬 수 있다고 했고 딸은 우리 중 누가 모실 거냐고 했어요. 며느리까지 와서 시어머니 상태를 보니까 이제 정말 혼자 사시기 어려울 것 같다.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도 이들은 내 집 처분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 심지어 요양원 이야기까지. 그때 저는 확실히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아서 자식들한테 나눠주지 않겠다고.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정하겠다고. 퇴원하는 날 자식들을 모두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결정을 똑똑히 들어라. 이 집은 팔지 않을 거다. 설령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너희들 손에는 넘겨주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의존해서 살 생각도 없다. 내가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건 자식이라고 해서 다 부모 마음을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해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내려고만 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내 남은 삶은 내 거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 각자 알아서 살아라. 자식들이 어머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순애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지만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도 있겠죠.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순애 할머니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 당신들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